유산을 다 줬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안 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건 바로 이런 부모의 한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자산 전문가 최종열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자식 잘 되라고, 편하게 살라고 집도 넘기고 땅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뭔지 아십니까?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짐처럼 여기는 눈빛, 그리고 텅 빈 통장과 병든 몸 하나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프다 해도 바빠서 못 간다 하고 외롭다 말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새 차 뽑고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건 잘도 합니다. 부모가 준 유산으로요.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정이 소중한 건 맞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을 놓친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끝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유산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산을 함부로 미리 주면 안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그대로 지키면서 내 재산과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을 전부 주고 나면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증거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장은 자녀가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돈을 쓸 때와 자녀에게 돈을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 손주들 용돈 한 번 주는 것마저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아들에게 집과 예금을 모두 물려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매일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함께 넘겨주게 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고마움보다 거리감을 먼저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평생 고마워하며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을 받는 순간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소유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받기 전에 감사한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는 집을, 딸에게는 상가를 물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딸의 상가 월세는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며 부모가 자신을 차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받은 재산의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 부모를 원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마움은 아주 잠시뿐이고
그 뒤에는 더 길고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셋째로, 부모가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자녀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병들고 늙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에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픈 부모는 돌봐야 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다투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를 두고도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병원비를 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미리 넘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권이 자녀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례에서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의 병간호에 소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녀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재산을 넘겼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자녀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지만 부모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집이고 내 땅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자녀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현실은 내 것이 아닌 이 괴리감 속에서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며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도 지키면서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바로 이 새로운 유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주는 것을 넘어 부모의 사랑에 자녀의 책임을 더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증여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매달 부모에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는 부모가 아플 경우 병원비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구두 약속이 아닌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문서를 남기는 과정이 자칫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미리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남기는 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춰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법적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때, 또는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유언장은 내 마지막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증 유언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언장 작성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 재산 관련 서류를 가지고 2명의 증인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면 변호사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을 도와줍니다. 비용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다 자녀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상속 소송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까지도 내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상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달 나오는 월세를 나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내가 사망한 후에는 건물을 처분해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져도 신탁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내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자녀들이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재산을 한 번에 탕진하지 않도록 매달 일정 금액씩 생활비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은 예측 불가능한 노년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이 사용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신탁 보수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새로운 유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그리고 신탁. 저마다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부 증여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가족의 특성과 재산 구조,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황별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와 관계는 좋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평소 연락도 잘하고 웃으며 지내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꾸준함이 부족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부 증여가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미리 정해 문서로 남기면 자녀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부모 집 방문, 병원 동행, 위급 시 연락 유지 같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자녀도 마음을 놓지 않고 부모와의 연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이 조사한 결과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연락 빈도가 평균 1.8배 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간 사이가 예민하거나 재산 분배 구조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미묘한 경쟁심이 있거나 이미 재산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종류가 다른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부모의 뜻을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남기기 때문에 형제 간 말다툼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장남, 상가는 차남, 예금은 막내에게 주되 장례비와 병원비를 우선 충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부모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돌발 상황이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치매, 중풍, 사고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아무리 자녀가 효자 효녀라도 재산 관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신탁 계약을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재산을 쓰도록 정할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 미리 지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150만 원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의료비와 장례비에만 쓰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만 잡아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사랑을 주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안전하게 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 아니라 빚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거나 혹은 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이어집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있다면 그 빚까지 고스란히 자녀가 떠안게 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은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상속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선택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일, 즉 부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보통 심리기간은 1개월 내외이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 원의 빚을 남겼지만 5천만 원짜리 예금만 있다면 그 예금으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내 재산에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문이 내려오면 채무 변제 절차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헷갈려 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재산은 받고 빚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안전하고 재산도 빚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순위 다음에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수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사망 후 2개월째 되는 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덕분에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몰랐다면 평생 갚아야 할 빚을 떠안을 뻔한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절차가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짧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서류 작성과 제출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무료 상담을 운영하니 거주지 복지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상속을 막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의 짐이 되지 않도록 혹은 내 빚이 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현명한 대안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단계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자신의 품위 있는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인생의 자산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책 한 권을 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는 이 집,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 혹시라도 가입해둔 보험이나 주식, 자녀에게 빌려준 돈까지 꼼꼼하게 목록을 만듭니다. 반대편에는 빚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 카드값, 혹시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내 재산의 전체 모습을 비로소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땀 흘려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조금은 막막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 지도야말로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건강 상태와 미래의 돌봄 가능성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은 어떤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할 병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병으로 고생하셨는지 가족력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에 걸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진다면 과연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배우자가 나를 돌볼 체력이 될까? 아니면 자녀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을까? 자녀들의 직장과 가정 형편, 사는 거리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에는 돈이 듭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지, 간병인을 쓰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고 내가 가진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에 발 디딘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 진심을 담은 마음의 유언 초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차가운 계산서가 아닙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어떤 웃음소리가 담겨 있는지, 이 반지를 살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재산 하나하나에 깃든 추억과 의미를 적어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도 좋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차분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유언은 훗날 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할 때 훌륭한 밑그림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부모의 사랑과 삶의 철학을 물려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시간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린 자산 지도와 마음의 유언을 들고 전문가와 상담할 약속을 잡으십시오.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신탁과 같은 금융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십만 원의 상담 비용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를 막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바로 자녀들과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여러분은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철학을 가진 당당한 어른입니다.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통보하는 자리가 아닌 부모의 인생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존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 자녀들이 혹시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대화의 목표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돈과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존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오늘 내용을 보시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년의 불륜, 그것이 단순히 성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바로 이 감정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